저도 원주는 오래 안 있어서 작년에 왔거든요. 1월달에 10월달에 거의 다 나가는 거. 그랬구나. 근데 지금 벌써 12월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막 오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1월 달에는 다들 스키를 하나씩 장만해서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저는 MK에듀 학원의 국어원장을 맡고 있는 이미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입시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길게 하면 좀 짜증나죠? 다들. 그쵸, 언니? 아닌가요? 길게 원하시면 6시간 갑니다, 오늘. 그런데 길게 하면 배도 고프시고 이러실 것 같아서 정말 요약해서 얼마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느냐까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두껍죠, 어머니? 되게 두껍죠? 이 자료 뭐예요, 이거? 왜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 앞에 보시면 맨 앞에 보시면 이제 차례가 나오는데 23년도 올해 수능입니다. 올해 수능을 몇 명이 갖고 국어수업 몇 명이 갖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부터 그런 거부터 뭐까지 다 나오느냐 표준 점수가 뭐고 뭐 백분위가 뭐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쭈루룩 나오고요. 그렇다면 요거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걸까요? 올해 시험을 그렇죠 치른 친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제 고3 되는데 고2 되는데 이런 친구들은 여기서부터가 중요하겠죠. 내년 전략은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해서 쭉 다뤄놨고요. 대학교별로 다 모아놨고요. 그리고 참고로 자료는 어디에서 발췌한 자료냐면 그 평가원에서 공식적으로 보도자료 내놓은 거를 추린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주의해야 할 사항 이런저런 건 제가 항상 달았습니다. 그리고 내신이나 수능에서 국영수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뭐 위주로 해야 되는지 이걸 과목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겨울방학 프로그램 윈터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댁에 가셔서 정말 이렇게 좀 심심하실 때 오락하시는 거 대신에 하나하나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전문가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애기 대학 보내는데 이런 건 내가 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조금은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아직은 고3이 아니라면 이런저런 설명회를 한 번, 두 번 정도는 더 가셔서 똑같은 얘기를 3번 정도 들으시면 우리 애기는 이쪽이구나 저쪽이구나 이게 조금 쓰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거 이거 너무 이거 내가 공부하는 학생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보나 하실까봐 제가 완전 초 요약본으로 또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괜찮죠? 이거 보세요. 시장에서 약하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저 그런 거 했는데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수업 시간에 애들이 안 졸아요. 자, 그래서 하나씩 좀 드릴게요. 오늘 원래 오시기로 하신 분보다 조금 인원이 적게 오셔서 인원별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같은 내용인데요. 물론 그거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저를 봐주시고요. 보시는 거 집에 가서 보시면 되시고요. 자, 수능, 그러니까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애기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죠, 당연히. 그렇죠? 40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한 학년 아이들이. 그런데 올해도 재수생이 13만 9천 명이 시험을 봤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합해서 근데 47만 명이에요. 50만 정도가 수능을 보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 오는 아이들이 좀 있고 뭐 아플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작년에도 48만 명, 올해도 47만 명 정도고요. 지금 현재 고1인 친구들, 이제 고2 되는 친구들 이 아이들에는 이때는 더 줄어듭니다. 거의 30만 대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39만 대까지.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을까요? 그럴 수 있죠. 대학교는 우리가 다 원하는 4년제 대학교는 206개가 있습니다. 교대 포함해서요. 이렇게가 있어요. 그럼 널널하네. 그쵸? 진짜 널널할까요? 아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대학은 저기 한국 성공회대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쵸? 맞습니까? 거기십니까 혹시? 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인서울엔 그럼 대학교가 몇 개가 있을까요? 한 10개? 자, 찍어보세요 어머님. 찍어보세요. 아이들한테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자, 우리 유일한 아버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서울에 60개 너무 많습니다. 자, 좀 내려서 어머니 주요 메이저 대학밖에 모르겠어가지고. 그거 몇 개 어머니? 주요 14개 대학. 14개. 넌 그 14개 대학 안에 가야 돼. 알지? 그래야 엄마가 우리 딸 대학 그냥 갔어 이러신다. 그 밑에 대학을 가면 엄마 어디 가서 말하지 마. 그냥 몰라 이러신다. 알겠지? 그 14개 대학이야. 자, 어머니
물론 40개 찍으세요. 딱 40? 40 40이야. 넌 찍어. 무조건 좋은데 모르는 거 찍으면 맞아. 맞습니다. 40개 대학입니다. 50개까지가 있다고는 나오지만 그 50개는 뭐냐면 그런 거 아시죠, 언니? 연세대가 있고 연대 여기 원주에 있는 미래캠이 있고 고려대가 있고 세종캠이 있고 이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캠까지 합해서 50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학만 따지자면 총 40개 대학입니다. 물론 여기서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 수원에 있잖아요. 이건 캠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아시죠? 얘네는 캠퍼스 자체가 과학은 그 이과 쪽은 수원, 문과 쪽은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 40개 대학이 있는데 우리 소위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어느 대학 어디까지? 저 인서울만 가면 인서울. 그 인서울이 40개라고요. 그런데 그 40개 대학 안에는 어머님들 듣보잡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저도 최근에 배웠습니다.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저는 이쪽이 더 이제 익숙한 세대인데 어쨌든 그런 보도 듣도 못한 대학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실제로 아시는 대학은 어머님은 14개라고 그러셨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17개 대학으로 칩니다. 그래서 그 17개 대학이 세종대, 국민대, 충실대 그 라인입니다. 이거 그거보다 조금 더 밑에 서경대 뭐 이런 대학입니다. 이런 쪽은 어머님들이 서경대? 그 뭔데? 서울에 있는 거야? 별로 신경 안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머님 아이들이 줄어들어도 우리 아이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이 어디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4개 대학, 17개 대학 이 안에서 솔직히 말씀하시면 그거보다 그럼요 스카이나 못 가도 진짜 뭐 서성한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만 가면 중교비 그 정도까지 뭐 이러시잖아요. 이렇게 원하는 건 다 여기에 집중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입시가 쉽지 않은 거고요. 자, 또 하나 입시가 쉽지 않은 건 우리 아이가 잘해요. 고3 때도 잘했어. 모평 봤을 때도 심지어 어우 잘 나왔어. 근데 수능에서 망했어. 이런 말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떨리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어머니 우리 수능 시험 본 걸 지금 고2 아이들한테 주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풀어와. 이러면 점수 되게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놓고 제가 여기서 시간 재고 감독하면서 풀어 지금 시작 풀어 이렇게 해서 풀면 집에서 혼자 푼 것보다는 조금 성적이 더 떨어집니다. 이걸 수능장에서 똑같은 시험을 똑같이 본다. 어떨까요? 더 떨어집니다. 이게 많게 차이 나면 10점까지도 차이 납니다. 원점수 10점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걸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어머님들 이제 오늘 사실은 제가 대치동이나 저쪽에 있었을 때는 아세요, 어머님들이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반영 비중 자체가 상당히 낮아졌다는 걸 아세요. 그리고 원점수는 중요한 게 아니고 등급, 원점수 이런 거는 어디다 갖다 못 써먹죠. 유일하게 등급은 어디다 써먹죠? 수시에서 최저 있을 때 여기에 써먹는 거지 딴 데는 정시에서는 절대 써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저런 것들 잘 모르세요. 그래서 표점이 뭔데? 100분이 뭐 어쩌라는 건데 이렇게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표준 점수 어떻게 하고 뭐 100분이 이거 왜 중요한 거고 뭐 어떤 건데 뭐라는 거야. 그리고 대학별 환산 점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 그 대학에서는 수능은 똑같이 봅니다. 수능은 똑같이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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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점, 50점 이거지만 내가 A 대학이에요, 제가. 그럼 내가 반영하기에는 이거를 나 우리 대학 Z 점수 써서 1000점 만점으로 해서 돌릴 거야. 물론 그 어떻게 하겠다는 건 다 나옵니다. 그러라고 수학 선생님들도 계산이 안 됩니다. 컴퓨터가 하는 거기 때문에 AI인지 뭐 그 아이가 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뭐가 사정 점수가 다 달라진다. 이걸 대학별 환산 점수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잠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대학들에서 영어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이걸 오늘 포인트로 잡아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자료가 요거에서 발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을 모아놓은 겁니다. 일단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물어본 거 기억하세요? 입시에서 우리나라 입시에서 성공하려면, 그러니까 서울대를 가려면 다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뭘까요? 성적? 힌트, 과목. 분점수? 뭘까? 국어사, 과탐, 사탐. 오케이. 그 중에 하나를 찍는다면 수학? 당연히 수학입니다. 당연히
당연히. 참고로 전 국어입니다. 그래서 저 국어 원장입니다. 근데 수학입니다. 수학은 압도적 1위예요. 어쩔 수가 없네요. 압도적 1위예요. 그래서 물론 최근 몇 년간 국어가 수학보다 표점이 엄청나게 높기도 했습니다. 당장 작년에는 국어를 만점 맞은 아이가 수학 만점 맞은 아이보다 표점이 자그마치 7점이나 높았습니다. 6점이요. 4점? 어쨌든 147, 2점 높았구나. 2점. 만점은 국어가 어쨌든 표점이 2점이 높았습니다. 표점 2점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극상권에서는 표점 1점 차이로도 당락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그럼 보시면 원점수 말고 원점수는 IF 그 성적표에 나오지도 않거든요. 등급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등급은 수시니까 일단 차치하고 정시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이 표점이라는 것과 백분위를 보시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 B, C 세 학생이 있는데 자 얘는 국어 기준으로 국어를 100점 받았습니다. 얘는 한 문제 틀렸는데 2점짜리 국어는 2점이 있고 3점이 있습니다. 2점짜리를 틀렸으면 이 아이는 98점, 이 아이는 3점짜리를 틀린 아이 그러면 97점. 원점수는 이렇게 됩니다. 만 원점수는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성적표상으로 이 아이랑 또 이제 어떤 아이가 있을까요? D라는 아이는 예를 들어 92점이 1컷이었다. 그럼 이 아이가 이제 4%에 딱 주는 1등급 컷에 걸린 아이입니다. 그러면 얘네들 다 4명 다 등급은 뭐라고 나오나요? 1111 나옵니다. 그리고 요번 그러니까 작년 시험 같은 경우 제가 거기다 달아놓긴 했는데 작년 시험 같은 경우 여기까지 1등급 전까지 여기 1등급 여기까지가 이게 백분위가 100%가 나옵니다. 얘도 100%, 얘도 100%, 얘가 96% 이렇게 나옵니다. 에이? 아니 그러면 야 이거 왜 다 100이지? 얘는 왜 다 100이야? 얘가 96이고 그럼 나머지 7, 8, 9인 건 없나?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러면 이 100%라고 나왔다는 건 얘가 99%, 예를 들어 이게 100이면 얘는 99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99가 아니라 100이 나와? 왜 그럴까요?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워서 이렇게 본 아이들도 그 전체 본 아이들 중에 몇 명 안 된다는 거죠. 그 퍼센트를 다 계산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100%야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을 때에는 예를 들어 이 A, B, C만 봤을 때에도 어떻게 100분위로 사정하는 대학을 가면 얘가 유리하죠. 얘가 불리하죠. 다 똑같이 100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100 표점을 보시면 얘가 149였거든요. 이게 작년 기준입니다. 지금 149였고 얘는요 140 여기 있습니다. 얘는 제가 다 외우지는 않으니까 한번 봐볼게요. 76이었네요. 얘가 147, 얘가 146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기준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흔한 일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자 100분위를 만약에 100분위로 하는 대학을 내가 늘려 그런다. 그런데 이 아이가 A야. 그럼 조금 불리하게 가는 거죠. C야. 그러면 살짝 유리한 거죠. 왜? 한 개 틀렸음에도 3점짜리를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A랑 똑같은 이걸로 가는 거니까. 아시겠죠? 이런 걸 따져주는 게 사실은 정식 지원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문제는 뭐냐? 요 100% 안에서 96% 사이에 그러니까 1등급이 96%고 100%가 있잖아요.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는 4개밖에 없잖아. 맞아요. 4개밖에 없지만 사실은 이 안에 있는 표점이 따다다다닥 갈라지는 건 9개냐? 10개냐? 20개냐에 따라 어떨까요? 네, 얘랑 똑같이 성적 비슷했는데 뭐 원점수도 비슷했는데 그쵸? 어머님들 생각이야 1점 차이니까 똑같았는데 근데 왜 같은 대학 같은 과를 넣는데 얘는 떨어지고 얘는 붙었지? 말도 안 돼. 이거 뭔가 있어. 뭔가 있죠. 있긴 있어요. 뭐가 있죠? 어머님들은 모르시는 뭔가가 있죠.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우리가 다 계산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느냐? 일단 얘를 확인하시고 얘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점수는 당연히 나오는 거죠. 이번에 저희 그 100점 맞았다는 아이도 요것만 봐서는 모르죠. 그냥 149, 100입니다. 요번에는 물론 100, 이게 149가 아니죠. 그거는 요번에 130이었으니까 131 이건데 문제는 뭐냐? 얘를 보시면 얘 100점으로 100이구나. 이걸 보시면 하나 틀려서 100%고 1등급이구나. 얘는 하나 틀렸는데 얘는 3점짜리를 틀리고 100%로 1등급이구나. 이런 걸 보실 수 있으신 겁니다. 그러면 알 수 없는 건 뭐냐? 영어랑 한국사.
얘는 100점을 맞든 영어 같은 경우 100점을 맞아도 1만 뜨고 90점을 맞아도 1만 뜹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냥 100점인지 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얘를 확인할 방법은 평가원에 가서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자가 가서 이거 맞나요? 너 100점이네. 이렇게밖에 확인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다른 거 아시겠죠? 그래서 주요 대학들은 뭘 반영할까요? 아까 어머님 말씀하신 14개 대학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17개 대학 뭘 반영할까요? 당연히 표점 반영입니다. 표점 반영인데 탐구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복수는 당연히 표점입니다. 복수는 당연히 표점인데 탐구는 어떨까요? 탐구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문제로 가를 수가 없지요. 왜요? 다 다르니까. 선택한 게 다 다르기 때문에 표점으로만 해버리면 형평성에 어긋나겠죠. 이 얘기를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물리 2에서 한 문제를 틀린 아이와 생활과 윤리에서 한 문제 틀린 아이를 똑같이 취급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랑 맞습니다. 그래서 높은 대학들은 대부분 다 복수는 표점, 탐구는 100분위 반영입니다. 100분위 룰은 어쨌든 1등급 끊어지면 물리2 같은 경우는 솔직히 40 몇 점, 44점? 여기서 1등급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워낙 어려우니까. 근데 아시는 것처럼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 탐문이나 이런 경우는 50점 만점이 나와도 1등급이 안 나올 때도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조금 사탐이 어려웠지만 그렇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탐구 과목은 뭘로 한다? 표준 점수가 아니고 100분위로 한다. 이게 일반적으로 인서울의 어머님들 알고 계시는 17개 대학까지의 규정입니다. 그럼 그 밑으로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밑에 대학으로 갈수록 어머님들이 만약에 그 밑에 대학들, 그러니까 경기 상위권이라든가 내지는 지방 국립대들, 강원대도 그렇고요. 이런 데들에서는 이런 아이들 뽑고 싶죠. 당연히 자기네도 그렇게 뽑고 싶죠. 그러나 그런 아이들은 다 어디로 빠지죠? 다 위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얘네하고 똑같은 사정 기준을 제시했다가는 누가 올까요? 정말로 강원도의 인재, 이런 아이들. 난 강원도를 위해서, 내가 강원도에서 이런 아이들. 아니면 안 오겠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정 기준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여기 있는 강원대를 보시면 강원대 같은 경우는 전국 206개 대학, 4년제 206개 대학 중에 유일하게 100분위 전체 반영입니다. 100분위 전체 반영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국어, 영어, 수학, 탐구를 뭐란 것 없이 얘네는 50점 만점인 거 아시죠? 사탐에도 물론 상관없어요. 100분위는 전부 다 100이잖아요. 그래서 강원대는 이거 500 만점입니다. 500 만점에 이제 보통 붙는 아이들 기준이 360점대입니다. 그러니까 360% 정도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아주 잘하지는 않지만 그냥 영어는까지 어느 정도 다 두리두리하게 해. 평균으로 말씀드리면 2.5등급에서 3.5등급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수능 모의고사 평균입니다. 2.5에서 3.5 이 정도가 된다? 그럼 강원대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어는 그냥 한 3등급? 4등급? 그 정도? 근데 수학하고 국어는 좀 잘해. 이런 식이라면 당연히 인서울 쪽 노려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럼 영어가 진짜로는 어떻게 들어간다고? 이런 것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그 낱장으로 드린 거 한 장 잠깐 보시면요. 성희 아버님. 낱장으로 드린 거 잠깐 보시면요. 첫 페이지에 있는 게 요거 올해 겁니다. 이 낱장 맨 첫 페이지. 네. 첫 페이지에 있는 걸 보시면 국어는 화작하고 언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게 작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튼 언매가 더 표점이 높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어려우냐고요? 화작하고 언매를 봤을 때 언매가 어렵냐? 어렵진 않습니다. 많은 화작에 비해서 공부해야 될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언매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 몇 점? 134점. 화작 같은 경우는 130점. 이게 5회 표점입니다. 그러고요. 수학 같은 경우를 옆에 보시면 수학은 학통 이제 문과 아이들이 많이 선택하는 거죠. 142점이고요. 맨 앞에 와봐. 맨 앞에 거기. 142점이고요. 미적 같은 경우는 145, 기하가 142점입니다. 그러면 미적을 선택하고 언매를 선택했다. 어떤 아이가. 그래서 만점을 받았다. 그러면 145, 134. 이게 퍼펙트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이건 작년도 겁니다. 2022년은 어땠냐 이걸 보시는데 이 앞에 것만 보셨을 때는 다시 말해서 올해 수능을 봐서는 국어가 나중 문제네. 일단 수학을 해야 되네. 수학을 무조건 올려야 되네. 그래야 145를 맞고 가지. 그것도 수학 중에
미적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기하가 조금 쉬웠나 보죠? 기하가 원래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말만 들어도 어렵잖아요. 근데 142가 나온 걸 보니까 그냥 보통 수준보다 살짝 쉬웠나 봅니다. 그러면 그럼 우리는 내년이니까 기하 해야겠다. 이건 망하는 지름길일 수 있죠. 첫 해니까 이렇게 냈을 수 있죠. 그래서 기하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물론 이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무튼 자 그래서 넘어가서 작년도 걸 보니까 첫 번째 페이지에 그 한 장만 넘겼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네.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니까 국어 나와 있고요. 표점이 몇 점? 149.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작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49씩이나 되는데 구간 비율이 0.01이랍니다. 거의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수학도 나옵니다. 수학도 작년에 147이었다는 얘기죠. 수학 원점수 표점이 147이었다는 얘기고요. 만점이. 그 다음에 요 밑에 여기입니다. 바로 그 처음에 넘기셨을 때 한 장 넘기신 바로 다음인 것 같습니다. 여기 찾으셨나요? 네. 여기에 보시면 두 번째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표에 보면 2022 수능 국어 수학 표준 점수 및 백분위 보이신가요? 네. 네, 거기 찾으셨나요? 여기에 보시면 백분위는 100이 어디까지예요? 140까지죠. 표점 140까지가 100이고 139부터가 99%가 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같은 100% 안에서도 표준 점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9개나 있죠.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시험은. 그래서 국어를 1등급이었냐? 하나 틀렸냐? 하나 2점짜리냐? 3점짜리냐? 2개 틀렸냐? 3개 틀렸냐에 따라 대학 레벨이 물론 상위권에서 뽀뽀뽀뽀뽀 갈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149가 만점을 맞은 아이고요. 그 밑에 있는 147이 2점짜리 하나 틀린 아이고요. 146이 3점짜리 하나 틀린 아이고 145가 2점짜리 2개 틀린 아이고요.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수학 잠깐 보실까요? 수학은 147이 만점이었잖아요. 근데 99%, 100%가 누구밖에 없죠? 만점밖에 없죠. 만점밖에. 그리고 맞바로 99%로 떨어집니다. 그랬다는 건 만점만 수학이 국어보다는 쉬웠다는 얘기입니다. 요때 시험이 수학이 국어보다 쉬웠다는 얘기고요. 얘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만점 맞은 애만 100%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2점, 3점, 4점 이렇게 점수대가 세 종류가 있는데 2점짜리 하나 틀린 애가 146이었다는 겁니다. 이걸로 99%. 그 다음 3점짜리 하나 틀린 애가 145로 99%. 4점짜리 하나 틀린 애가 144에 99%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생님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애는 극장권은 아닌데. 그럼 상관없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거 보세요 언니. 우리 이게 의대 가려고 그래요. 근데 의대 42개밖에 없죠 대한민국에. 그런데 그 1등 서울대 의대 맨 끝에 고신대 의대거든요. 그런데 이 42개가 뚜루룩 서서 표점 6점 차이입니다. 표점 6점 차이.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과목 다 맞았는데 다 맞았거나 아니면 수학에서 2점짜리 하나 틀렸거나 이런 아이가 서울대다? 그러면 4점짜리 하나 틀린 애는 중간이겠죠. 그리고 2개 틀렸다? 그 아이가 동아대 고신대 이 밑으로 가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의대는 어디 의대를 갔든 의대부터 딱 그러면 아이고 야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고 너 미친듯이 공부했구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를 이제 조금 아시겠어요 언니? 서울대 의대 뭐 서울대 연대 의대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이런 걸 도대체 다 그 똑같은 이걸로 어떻게 그렇게 다 가르는 거지? 이렇게 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표준 점수 말씀을 좀 드렸고요. 표준 점수랑 백분위 그리고 넘어가 보시면 잘 따라오세요. 나중에 막 헤매십니다. 어디 하는 거야 지금 막 이러십니다. 밑에 20쪽이라고 써있는 쪽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번에 문이과 통합 수능의 여파 요걸 하나 달아놨는데요. 문이과가 통합됐습니다. 아시죠? 이러면 누구한테 유리해졌을까요? 당연히 이과. 문과는요. 극상권 아이들을 빼고는 사실은 많이 불리해진 겁니다. 왜냐면 보세요. 제가 성균관대를 정말 가고 싶어요. 너무너무 가고 싶어.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성적이 조금 안 나왔어요. 성대 갈성적에 조금 안 나왔어요. 나 이거예요. 이랬는데 그래 나는 미적분에 각탕 2개를 한 친구예요. 그런데 안 나왔어요. 근데 난 죽어도 성대로 나와야 되겠어. 이거보다 낮은 대학 가긴 싫어요. 문과로 낮은 대학 싫어요. 그러니까 이과로. 그러면 어떻게 돌려요? 문과로 돌려요.
이게 상관이 없어요. 이게 문이과 교차 지원인가요? 옛날엔 교차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나 문이과가 통합되고 나서는 교차가 아니에요. 그냥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과인데 이과로 뚜두두두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난 싫어. 죽어도 나는 성대 갈 거야. 물론 안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그런 친구들도 반이에요. 갑자기 전향하는 거예요. 문과 쪽으로. 그래서 그래 그럼 나 이쪽이라도 쓸래. 이거 씁니다. 그러면 그 문과에 같이 온 친구들보다 얘가 어떻죠? 과탐에서 100분위도 높고 표점도 높습니다. 사탐 과탐에서는 당연히 그 뒤에 이 파란 책에 다 그게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됩니다. 과탐이 당연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과탐하고 사탐하고 똑같이 50점을 맞았다. 예를 들어 그럼 과탐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한 애가 붙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올해도 그게 많을 겁니다. 작년에도 조금 있었고요.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상위권에서 아주 상위권에서도 극상이 있고 중간이 있고 이렇게가 있잖아요. 요 애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극상권 애들은 안 바꿔요. 난 무조건 공대 갈 거야. 뭐 어차피 서울대 연대, 서울대 아니면 연대, 연대 아니면 고대 이런 친구들은 안 바꿉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밑에 있는 친구들 학교 이름 보고 다 바꿉니다. 그리고는 또 안 바꿉니다. 중간까지는. 그 중간에서 또 이야. 어디냐? 인서울의 마지막 라인, 경기 상위권 라인. 얘네들도 바꿉니다. 그러니까 어딜 말씀드리냐? 가천대학교 아십니까? 분당에 있는 거. 가천대학교, 그 다음에 저기 한양대 에리카, 경희대, 외대 글로벌, 경희대 수원에 있는 거 있죠? 이런 데들. 이게 이제 경기 상위권 대학들이거든요. 얘네들은 바꿉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문과, 인문계 쪽으로 한마디로 사탐을, 문이과는 없으니까 사탐을 하는 친구들, 확통에 사탐을 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설 곳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아니요, 좁아졌다는 얘기고요. 미적에 과탐을 한 친구들이 훨씬 더 갈 데가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은 그냥 아무 데나 넣어도 되니까. 원래 지가 가고 싶은데 넣어도 되고 걔네들하고 싸우는 거니까 또 이쪽으로 넣어도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서 싸우는 거니까 자기가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이과로 간다면 여기 라인인데 문과로 바꾼다? 그러니까 그걸 개념상으로 그렇게 바꿔서 인문계로 지원한다? 그럼 조금 더 높은 대학을 쓸 수 있으니까. 올해도 그게 지금 그렇게 유행될 조짐이 벌써 파다합니다. 그래서 이과 한번 손 들어보시죠. 이과 쪽 나는 과탐이야. 네, 어머님은 내리시고 어머니 쓰실 거예요, 원서? 아니시죠? 네네네. 아이들이 있으니까. 어머님은 혼자시니까 손 드시고. 네. 그러면 나는 인문계 쪽 사탐이다. 우리 얘기는 사탐. 네. 그러니까 사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어 만땅 맞아 놓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싶으면 문과 같은 경우는 문과 쪽을 지원할 거면 무조건 사탐 50, 50 만점, 국어 만점, 수학 잘하면 좋지만 수학 조금 어렵다? 1등급 여기까지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영어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영어도 몇 점 맞아야 되나? 자, 영어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넘겨보시면 이건 입시 결과 발표한대 경희대가 제일 먼저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어놓은 거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 22쪽 잠깐 보실게요. 22쪽 잠깐 보시면 여기서 체크할 사항은 이거 하나입니다. 맨 위에 표 10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시면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가 몇 프로? 35%가 들어가지요. 수학이 25% 들어가고요. 한국 20% 들어가고 영어 15%, 한국사 5% 이렇게가 들어가네요. 그러면 뭐 비율이 높다? 국어 반영 비율이 높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과 계열을 지원할 학생이라면 뭐를 만점 맞아라? 수학보다 국어를 만점 맞는 게 훨씬 표점에서나 백분위에서 유리한 고지를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계열을 보면 물론 문과에서도 상경계열이라든가 이런 쪽을 가겠다? 그러면 어때요? 수학이 35%가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과여도 상경계열 쪽을 간다? 이러면 뭐보다? 국어보다 수학이 더 비중이 높다. 이런 거 좀 체크해 주시고요. 자연계열이다. 우리 애기는 자연계열이나 공대 갈 거다. 무조건 뭐 잘해야 되죠? 수학이죠. 수학이 35%씩이나 들어갑니다. 이게 모든 대학이 그런 건 아니고요. 거의 85%의 대학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럼 나머지 15%는 그래도 자연계열은 수학이고요. 몇몇 학교들은 국어보다 과탐의 비중을 더 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물론 아주 상위권 대학은 아니고요. 여기는 상위권 대학 위주고요. 그래서 이 표에서는 어머니 어떻게 공부하라? 우리 애기가 문과 쪽이다. 그러면 국어부터 만점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우리 애기가 이과 쪽이다. 수학부터 만점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요거 참고하시는 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한 장 더 넘겨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는
26쪽에 제가 잠깐만 볼게요. 26쪽에 보시면 인서울에 있는 15개 대학 안에 있는 것들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거든요. 맨 위에 건대랑 고대만 한번 봐볼게요. 왜 이 두 개를 보는지는 뒤에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건국대를 보시면 인문 1, 2 이게 뭐냐? 인문 1은 어문계열입니다. 인문 2는 상경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방금 배웠죠 우리? 상경계열엔 뭐가 높다? 수학 반영 비율이 높다 말씀드리셨죠? 그래서 국어 인문 1은 30%지만 인문 2는 국어가 25% 수학이 30% 이렇게가 들어가고 영어 한번 봐주시죠. 15%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얘네 더해보세요 언니. 건국대 맨 위에 거 한번 더해볼게요. 30, 25, 15, 25, 5 다 더하면 100이겠죠? 당연히 100이겠죠 언니? 뭘 계산하십니까? 당연히 100%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 얘네 학교 100%가 얘네 학교 환산 점수 1000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국어는 실제로 몇 점? 인문 1의 경우. 자 다시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정도 따라오셔야 돼요. 자 건대 같은 경우 건대입니다 지금. 국어가 30 이걸로 쳤을 때 인문 1로 쳤을 때 수학이 25 영어가 15 탐구가 25 한국사가 5 이렇게 해서 몇이라고요? 100이잖아요. 그런데 건대 환산 점수가 1000점이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퀄 뭐가 되는 거죠? 점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어는 몇 점 얘네? 300점. 그렇죠. 아이고 어머니 잘하시네. 수학은? 250. 와우. 탐구는? 250. 와우. 얘네 둘은 150점. 손 들어보시죠. 1번 150점 50점. 아무도 안 들어.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구나. 얘는 150점 50점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언니. 진짜? 그러면 굳은 것만 좀 빵점이야? 그게 아닙니다. 자, 150점 만점입니다. 영어는 한 장 넘겨보실게요. 한 장 넘겨서 28쪽 표 17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8쪽 표 17번을 보시면 건국대 보이시죠? 자, 전형 총점이 몇 점? 1000점. 제가 써놓은 게 이겁니다. 대학별 환산 점수 1000점. 1000점이고요. 인문으로 우리 봤으니까 인문으로 보십니다. 자, 영어 200, 196, 193 써있지만 저기 옆에 보시면 요강에는 그렇지만 실제 반영되는 건 뭐라고 써있습니까? 1등급 150점이죠? 그렇구나. 150이네. 그런데 2등급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147.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아이가 영어를 2등급 받았다. 그러면 이게 얘처럼 이 점수가 계산이 돼서 훅훅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얘 여기에서 마이너스 3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47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3등급이다. 만약에 우리 애기가 그래도 144.75 아이 복잡하네. 144.75 냅니다. 3등급이면 그럼 보세요. 얘네 학교 1000점 만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1000점 만점에서 A, B, C 과들마다 합격하는 아이들 70% 컷을 잘랐을 때 나오는 점수는 몇 점일까요? 되게 중요하잖아요. 합격 점수. 그게 500점에서 700점대 사이입니다. 안 놀라시네. 500점에서 700점대 사이가 합격 70% 합격선이라고요. 과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렇다면 자 보세요 형님. 어떤 애가 영어를 3등급 받았다고요. 딴 거는 영어 수학은 딴 애랑 비슷하게 했다 치고 영어를 3등급 받았으면 150점에서 몇 점까지인 거죠? 저희가 산수가 잘 안 되는데요. 5.25인가? 맞나요? 5.25? 1000점 만점에서 5.25까지입니다. 3등급인데 1등급인 애보다. 그러면 그 5.25가 당락을 저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잘 못하겠어. 절대 못하죠. 이거 이해되셨을까요? 네. 다시 어머니들 이제 확인 학습 다시 앞으로 갑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이번에는 건대 말고 고대를 보십니다. 이제 거의 끝낼 거예요. 힘드시죠? 이제 끝낼게요. 고대를 보십니다. 건대 밑에. 고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써 있어요? 영어에? 등급별 단점? 강점? 말 그대로 마이너스 한다는 얘기고요. 한국사 보십시오. 한국사는 등급별 가산을 한대요. 얘는 플러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어는 마이너스하고 한국사는 플러스하고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고 다시 아까 본로 갑니다. 한 장 넘겨서 28쪽이죠. 28쪽에 맨 밑에 고려대 보이시죠? 그 고려대 거 한번 볼게요. 얘네 학교도 대학별 환산 점수 몇 점이다?
아이고 이제 잘 따라오십니다. 1000점이고요. 영어 1등급인 경우는 그래서 점수 얘네 깐다 그랬잖아요. 근데 1등급이니까 깐다 안 깐다? 안 까요. 그래서 0 됐네요. 2등급이 아니 3등급 볼게요. 3등급이 나이는 마이너스 6점이네요. 마이너스 6점. 그런데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언니. 아까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 자, 고대 기준에서는 대학교 환산점수 1000점이고요. 얘네들의 합격 라인 70% 이상 컷은 700점 됩니다. 확실히 높죠? 얘네는. 근데 쌤, 이게 500대다 700대다.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면요. 네이버에 보시면 학교 선생님들이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디 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면 학교별로 작년도 입시 실적 쫙 나옵니다. 그러면 1000점 만점에 몇 점? 꽝마다 딱딱딱딱 나오거든요. 이거 평균을 보시면 아, 그들은 700대구나. 얘네는 500대구나. 얘네는 400대구나. 이게 다 나옵니다. 그럼 보세요, 언니. 700대여도 아까 우리 건대에 어떤 애가 지원을 했을 때는 몇 점 빠졌다? 이거에서 150점 정해진 점수에서 마이너스 5.25 빠졌고요. 3등급이라면 고대 같은 경우는 1000점 만점에서 얘는 이게 이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1000점에서 안 포함된 상태에서 몇 점? 6점이 까집니다. 어디가 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 영향력이 더 없는 거예요. 고대가 더 없는 거죠. 이거 이해되셨을까요? 다시 얘는 그 1000점 안에 영어가 150점이 들어가 있다고요. 거기서까지는 점수고요. 비록 크진 않지만 어쨌든 그 점수고요. 고대 같은 경우는 1000점 안에 영어가 들어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그냥 얘는 150점에서 몇 점이 까지는 게 아니라 1000점에서 마이너스 6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고대가 더 영어 반영 비율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더 쬐끔이라고요. 그러니까 성적이 어느 정도 됐는데 영어가 조금 낮아. 이런 경우에 뭐 3등급이 나왔어. 그럴 수도 있죠. 국어, 수학은 만점 나오고 탐구도 다 만점인데 영어가 3이 떴어. 미친 거지만. 어쨌든 그랬어? 그러면 이 아이는 어디 가야 되죠? 그럼요. 그런 데 써야죠. 그렇다는 말씀이 물론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만 그렇다는 걸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 28쪽에 잠깐 위에 좀 봐주세요. 28쪽 지금 보시던 면에 중간 표 16을 잠깐 보시면 이게 뭐야? 영어를 주요 대학들이 영어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나온 겁니다. 지금 방금 건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죠, 어머니? 그 사정 점수 안에 집어넣고요. 고대 같은 경우는 안 집어넣고요. 가산으로만 했고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반영 방식 보세요. 가감을 하는 거 플러스 점수를 주거나 마이너스 점수를 주거나 다시 말해서 가감을 하는 대학들이 영어 반영 비율이 낮습니까? 높습니까? 맞아요. 낮다는 거 아시겠죠? 가감을 하는 쪽이 반영 비율이 낮고요. 비율을 적용하는 데가 가감보다는 영어 반영 비율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보신 것처럼 당락을 결정할 정도는 아니다. 아시겠나요? 아시겠나요? 오늘 강의 여기 끝내도 됩니까? 다 알아들으셨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대학별 환산 점수라는 게 있다. 그래서 어머님들 알고 계시는 단순히 원점수, 등급만 가지고 대학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걸로 우리 아이 1등급이야. 우리 애기 잘했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말씀 드린 거고요. 영어가 어떻게 반영되느냐. 아 정말로 미미하구나. 이 아이의 영향력이. 어디 빼고요? 강원대 빼고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저 서울대 공부가 나왔고요. 지난 32년 동안 정말 입시계에서만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뭐 정무학원, 메가스터디, 이투스, 대한민국 네로라 하는 학원 두루두루 다 역임을 했고요. 그리고 52살이 넘어서 이제 힘들려가지고 수업을 못 하겠더라고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이 원주가 저는 고향이 강원도 삼척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원주에 제일 친한 선배 언니가 여기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고향에 가가지고 나도 강원도에 가서 좀 마지막을 좀 해보자. 거기 있는 애기들을 좀 키워보자. 이런 마음에 작년 11월에 여기 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등학교가 없더라고요. 왔더니 나는 고등학교 정원이고 난 재수생 정원인데 이게 없어. 어떡하지? 그래서 막 그 교육청에도 이제 아는 친구가 지금 교육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학교 고등학교 그게 내 맘대로 되냐? 국회의원 찔러봐. 그래서 가서 국회의원을 찔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런 게 어딨어. 찔러봤습니다. 계속 찔렀습니다. 변호사랑 같이 가서도 찌르고 교육감이랑 가서도 찌르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쨌든 된대요. 25년부터 그래서 아싸 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3년이 남았으니까 내 모두가 다 해서
국어뿐만이 아니라 여기 좀 어떻게 좀 입시 결과 좀 올려보자 이런 마음에 학원을 과감하게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저 나가고 이제 조금 이따 들어와서 이제 어머님들한테 말씀을 해줘. 우리 수능 이번에 만점을 맞은 지학 2개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았습니다. 이런 아이가 왔습니다. 작년 12월 초에 11월 말 11월 초. 그래서 그때 그랬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점수가 바닥이었거든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근데 의대를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내년엔 좀 힘들고 하가 그러면 2년 잡고 하자. 그랬더니 저 친구가 네 선생님 전 2년이고 3년이고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더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이거 잘 만들어 보면 이거 뭐 물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은 첫 해 생긴 학원이고 이 동네는 또 고등학교조차도 없고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동네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구 3만밖에 안 되는 데 들어가는 고등 입시학원은 아마 미친 저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들어왔고요. 그래서 고3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았으나 8명이 있었습니다. 8명이 왔고요. 그 중에 4명이 지금 현재 붙었습니다. 그런데 곧 연대 2명, 중앙대 1명, 물론 서울에 있는 중앙대, 연대는 여기 원연대입니다. 이렇게 둘 붙었고 중앙대, 서울에 있는 중앙대 붙었고 그리고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 이제 그 수능 친구 이렇게 4명 그리고 한 명은 예체능이었습니다. 그 음악하는 친구였거든요. 연대 교회음악과를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직 정시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실기하고 있습니다. 1월 말쯤 되면 이제 이 아이 발표가 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3 친구는 정시했을 겁니다. 이 정도면 성공이죠. 8명 중에 이렇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1년 동안 정말 고생을 했거든요. 단 한 명도, 단 전화 한 통도 안 올리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이것도 직접 나가줘보고 별짓을 다 하고 아니 내가 왔다고 대한민국 일바인 이미경이 왔다고 근데 왜 안 듣냐고 그랬습니다. 무실동에 나가서 김종서, 청어람 이런 데 다 갔습니다. 제가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나 언제 왔어? 진짜 오신 거예요? 나 학원에 어디서요? 다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억도 시겠어요. 다행이다 다들 이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청어람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들어왔니? 그랬더니 아니 그냥 저희 국어만 그냥 조그맣게 하려고요. 그럼 뭐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와서 죽든지 말든지 이랬습니다. 김정수한테도 그랬습니다. 김정수 저보다 늙어 보이죠? 그러나 저보다 2살 어립니다. 그래서 제가 정수한테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이투스에 같이 있었고요. 그래서 잘 되냐? 저는 논술로 좀 되죠. 애들 몇 명이나 돼? 80명이래요. 그래서 그래 나도 내년에는 나 80명 만든다 막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무실동에는 안 나오실 거죠? 간설동 뭐 간설동? 간설동? 여기는 안 나오실 거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제 동물부 내가 나간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러더라고요. 이러고 왔습니다. 아이 맡겨주시면 아이가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물론 안 하겠다고 하면 애가 안 하면 진짜 방법이 없어요. 엄마가 듣다면 야 거기 손에 되게 죽이더라 가봐 안 됩니다. 애 스스로가 진짜로 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한 번, 2번 시키는 거 진짜 제대로 하고 이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저 강원도 입결 바꿀 겁니다. 이래서 열심히 하고 1년 동안 정말 죽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기가 수능 딱 끝나고 그날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국어 조금 쉬웠죠? 저도 풀었죠. 꺼내서 쉬웠어. 다 맞았지? 네. 수학은 다 맞은 것 같아요. 영어는 네. 다 맞은 것 같아요. 과탐은 생명하고 지학을 봤습니다. 이 친구가. 생명은 다 맞은 것 같아요. 그래? 생명 어려웠다는데? 잘했네. 지학은 틀린 것 같아요. 야 그래도 국영수 학점에 생명 100점인데 임마 수능 만점이지 막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선생님 만점은 아니죠. 닥쳐 그 입 다물라 넌 만점이야 제가 이랬습니다. 그리고 빛나라 홈페이지에다 올렸습니다. 수능 만점 이런 젠장 내가 이걸 해냈다고 너무 신나서. 그랬더니 최근에 어떤 분이 댓글을 거시더라고요. 학원 강사 하시는 분이 그 정도도 모르시나요? 수능 만점은 전과목 만점을 말합니다. 제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님들도 만약에 그거에 만점은 아니잖아 라고 생각이 드셨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너무 기뻐서 여기 온 첫 해 때 8마리 좋은 용어 막 나오네. 8명밖에 안 되는 데에서 이 정도로 어마무시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한국사, 영어 다 만점이고요. 지학에서 2개 틀렸습니다. 이 정도면 저는 제 기준에서 수능 만점 아니고요. 그냥 토탈 만점입니다. 제 인생은. 그렇습니다. 저 32년 했습니다. 그동안 수능 만점 맞은 적 제 제자 애들 많겠죠. 몇만 명 되겠죠. 그 중에 수능 만점자 딱 2명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 완전이죠. 다시 제가 보기에 원주 기업도시에서 이 정도 점수 나오려면 꽤 걸릴 겁니다. 그러나 그만큼 만드는 거 제가 여러분 귀한 자녀분들 여기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MK에 맡겨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평가에서 국어 영역 그리고 수학 영역과 영어 영역을 만점 받은 강태양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요, 제가 이제 1년 동안 수능 공부를 이 학원에서 하면서 과목별로 어떠한 공부를 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금 제가 공부를 했는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순서는 국어 영역부터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영역은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한 거는 시간 분배를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요. 80분이라는 시간 안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서 45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국어를 풀어보고 느낀 거는 한 3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80분 안에 풀까를 제일 먼저 고민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국어 시간이 80분이고 총 45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조금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유형을 나누게 되자면은 선택 과목이 물론 있겠고요. 그리고 문학과 비문학, 그리고 첫 지문, 첫 문제를 딱 폈을 때 나오는 세 개의 문제인 독서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요. 먼저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총 20분을 먼저 쓴 것 같아요. 20분을 어떻게 썼냐면은 일단은 이 독서 세 문제를 굉장히 꼼꼼하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예열 지문처럼 읽고 뒤에 독서 지문을 읽고 문학과 비문학을 빠르게 조금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선택 과목까지 해서 총 20분을 썼고요. 그리고 나머지 60분이 있잖아요. 나머지 60분이 있는데 그래서 문학을 약 20분 정도 잡았던 것 같고 비문학이 3지문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가나 지문이 나오고 두 번째, 세 번째 지문이 나오는데 약 지문마다 10분씩 해가지고 30분 정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았던 국어 영역의 선택 과목은요, 언어와 매체라는 선택 과목을 선택했었는데요. 언어와 매체는 문제 구성이 언어 영역 5개, 그러니까 문법이라고 하죠 흔히 5문제가 출제되고요. 매체 파트는 총 6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 언매는 다 아시다시피 매체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아마 학부모님께서도 지금 풀어도 맞을 정도로 매체 부분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언어 부분, 문법 부분이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실 텐데요. 그게 왜냐하면 화법과 대비하여서 화법은 읽으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은 주어진 문제에서 주어진 어떤 지문에서 답을 찾거나 그러는 과정인데 언어와 매체는 물론 주어진 지문 안에 어떤 개념이나 내용이 있지만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그 개념을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시간이 매우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언매를 먼저 개념부터 좀 공부를 하였는데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였냐면은 예를 들어서 일단은 고전과 현대가 있는데 현대를 무조건적으로 잡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현대를 잡고 다음에 고전에서 살을 붙이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대 그런 언어 영역적인 부분들을 먼저 팠던 것 같고요. 언어 공부 시에 저는 반드시 예시와 관례들을 확실하게 공부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하나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요. 용언의 불규칙 활용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어려울 게 없고요. 그 중에 어간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뭐 쭉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어간에 무불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우불규칙이라는 게 이게 무슨 놈이냐면요. 예시가 이랬습니다. 이게 이런 놈이었어요. 푸다라는 어간에 어가 붙으면은 얘가 허라는 놈으로 바뀌더라라는 놈이었습니다. 아 이런 예시구나 하고 넘어가지 말고
저는 이거에 좀 반대되는 발레들이 조금 외웠던 것 같은데요. 뭐 하나만 제가 얘기하자면요. 발레는 두 다리를 외웠던 것 같습니다. 두 다리에다가 어리 붙이면 더가 아니라 구어가 되더라 라는 식의 발레들이 조금 외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발레들을 외우면서 실제로도 모의고사에 보면 이런 용어의 불규칙 활용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손지들이 무조건 하나씩 나옵니다. 왜냐하면 좀 헷갈리게 만드는 녀석들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아 이거 내가 발레 외웠던 거구나 아니면 내가 외웠던 발레와 조금 비슷한 것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언어와 매체를 공부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어 영역은요 선택도 있고 문학과 비문학이 있습니다. 제가 문학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문학은 고전부터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문학 현대는요 너무나 주제가 많았어요. 제가 느끼기에 처음 공부할 때 이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얘는 또 저항시라고 하고 얘는 또 순서문학이고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저는 고전을 먼저 공부했는데요. 그 이유는 고전은 주제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고전의 어떤 주제 같은 경우는요 자연친화 아니면 또 임금을 사랑하는 연근지정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주제가 단순한 고전을 선택하였던 것 같고요. 먼저 고전을 딱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딱 풀면요 막상 읽히지가 않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이제 받침들이 있고 비읍인데 이제 승경은 비읍이고 똥싼 비읍이라고 이응이 막 붙어 있던가 읽히지가 않는데요. 저는 그래서 고전 어휘들을 적절하게 외웠던 것 같습니다. 막상 여러분이 국어 수업을 들으셨을 때 교재가 나오거든요. 그 교재 첫 번째 면과 두 번째 면을 넘겨보시면 고전 어휘들이 약 50개 정도 쭉 있거든요. 그런 고전 어휘들을 먼저 싹 외웠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괴다라는 표현은 사랑하다라는 표현인데요. 막상 문제에서 괴다가 사랑하다라고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전 어휘들을 좀 많이 외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주제를 잡는 연습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전 같은 경우는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연친화나 연근지정이기 때문에 주제를 빠르게 파악해서 주제에 맞는 그런 시를 쓰지 않겠습니까? 시인들이 또는 가사라든가 그런 주제 잡는 연습을 했던 것 같고요. 또 갈래별로 좀 문제들을 풀어봤던 것 같아요. 어떤 대표 주제들이나 이런 갈래들로 문제들을 풀어보았고 좀 실질적으로 저는 처음에 고전이 아예 모를 때는 이게 고전이 있고 옆에 현대어 풀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현대어 풀이를 보면서 왜 이렇게 쓴 게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지를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현대어 풀이를 가리고 고전의 시만 봤을 때, 그러니까 원문을 봤을 때 그 원문 밑에다가 샤프로 조그맣게 현대어를 완벽하게 적을 수 있을 때까지 조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아마 처음 본 고전들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한 문제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읽히지가 않을 거예요. 가사 같은 경우는 이게 시험지가 되게 크거든요. 시험지 한 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가사는. 그랬을 때 처음 보면 되게 당황스러워요. 내가 봤던 놈도 아니고 처음 본 놈이고 심지어 주제조차 모르면 당황하게 말하는데 당황하지 말고 하나하나 보면서 아 이런 뜻이었지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를 조금 염두해 보면서 공부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문학을 조금 말씀드릴 텐데요. 비문학은 굉장히 많이 어려워합니다. 이번 수능 말고 이번 수능 비문은 조금 쉬웠는데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해겔의 변증법이라는 비문학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해겔도 모르겠고 변증법도 모르겠는데 그걸 설명하고 있는 문제였거든요. 심지어 문제가 길이가 긴 갈래복합 문제여서 가와 나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비문학을 조금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이 비문학도 쉬운 비문학이 있습니다. 쉬운 비문학은 문장을 좀 한두 문장 날려도 문제를 풀기가 쉬워요. 괜찮고. 근데 어려운 비문학들은 내가 한두 문장 날려서 읽으면 절대로 내용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비문학들이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문장을 3개 읽느냐, 즉 모든 문장을 집중해가지고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면서 읽기에는 시간도 없고 우리의 집중력이 그렇게 좋지 않음을 느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많은 비문학을 좀 겪어보면서
여기가 중심 내용이겠구나를 좀 체크했던 것 같아요. 즉 모든 문장을 세게 읽는 것보다는 유동적으로 읽어가면서 좀 읽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느 학생들이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문제를 보고 넘어가자라는 학생들도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해봤는데요. 저는 이게 1문단을 읽어봤을 때 이거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면 문제를 한번 싹 보고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괜찮을 것 같네. 내가 아는 거구나라고 하면은 그대로 쭉 읽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읽었고요. 이제 비문학은 설명문이 대부분입니다. 설명문은 어떤 것을 설명하는 글인데요. 논설문이 아니다 보니까 서론본론 결론이 뚜렷하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시면은 그 물건에 대한 설명문이 분명히 들어있을 텐데요. 즉 차근차근히 읽어나가 보면은 그래도 얘가 무엇인지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좋은 것은 내가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 2023 수능, 2024 수능을 대비하실 텐데 아마 2024학년에도 EBS에서 수능 특강이라는 교재를 만들 겁니다. 분명히 만들 겁니다. 그 모든 비문학들을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문학이 글이 있으면은 주제가 꼭 있습니다. 그럼 비문학 주제들을 정리하는 주제 노트를 좀 만들어 봤던 것 같아요. 비문학들의 그런 개념 노트들을 만들어서 공부를 나름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해겔의 변증법이 꽤 어려웠잖아요. 그럼 변증법이 무엇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해겔과 관련된 그런 철학자들까지 따로 인터넷에 검색해보면서 조금 공부했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비문학 수능 특강에서 지구과학 파트가 있었는데요. 케플러 행성운동이라는 게 이제 EBS에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나온 거는 케플러의 행성운동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중력 방정식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주제가 연결된다. 여기서 뽑았구나는 느껴지지만 막상 모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조금 넓게 점진적으로 저런 주제들을 공부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국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수능 특강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디까지 해봤냐면요. 이게 분명히 수능 특강에서 봤던 시가 한 문제는 나올 거예요. 분명히 나옵니다. 그 시가 나왔을 때 물론 이제 3문 같은 경우는 같은 범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얘는 초반이었다면은 시험에는 이제 결론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시는 부분은 대부분 이제 현대시나 그런 거는 같은 부분을 줄 겁니다. 그럴 때 시험장에서 이거 또 읽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시험장에서는 시간을 빠르게 써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물론 수능장에서는 한 번 읽고 넘어갔지만 가나 있을 때 가는 아는 시가 있다. 그러면은 제목만 확인하고 나로 바로 넘어가는 연습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에 대한 시 내가 이걸 완벽하게 안다. 그리고 완벽하게 암기를 했구나를 조금 자신하면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만큼까지 수능 특강을 보시고 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국어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가장 중요하면서도 좀 가장 정복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 수학 영역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요. 일단 수학은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통 과목은 22문제고요. 그리고 나머지 선택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선택은 총 3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문과 학생들이 많이 보는 확률과 통계, 그리고요 대부분의 이과 학생들이 보는 미적분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이 둘도 아니라 기하와 벡터, 즉 기하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기하라는 학문을 봤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하는 이번에 6% 정도 봤거든요. 수능에서 6%면은 제2외국어 베트남 수준입니다. 기하는 실제로 강사들이 해설 영상을 찍지도 않아요. 보지 않기 때문에. 너는 근데 왜 기하를 선택했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목의 특성이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는 계산이 조금 많고요. 조금 쉽습니다. 미적분은 한 3분의 1 정도 공부를 하면 충분히 1등급을 맞을 수 있는데요. 미적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수학 1과 수학 2라는 과목이 공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완벽할 때 시작할 수 있는 게 미적분이에요. 수학의 부동의 변하지 않는 22번 주제가 있거든요. 킬러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함수 추론 문제입니다. 함수 추론 문제는 항상 어렵게 출제돼요. 근데 미적분을 하시면 30분에 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함수가 초함수가 돼서 그 함수를 생각해내야 되는데요. 즉 저는 시작할 때
점수가 좀 안 좋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학 1, 2와 상반되지 않는 기하라는 학문을 선택하였는데요. 근데 이 기하라는 학문이 굉장히 범위가 짧아졌어요. 단원이 3개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새로운 공부를 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어요. 아, 2차 곡선은 이런 놈이구나, 이런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데, 제가 한 2개월 동안은 기하에 조금 소홀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점수가 팍팍 떨어지더라고요. 즉 기하는 개념도 쉽거든요. 그리고 양도 없는데 문제 양이 많지 않으면 절대 늘지가 않습니다. 기하는. 그리고 이제 기하가 이번에 쉬웠습니다. 27, 28, 29, 30번이 너무나 쉬웠어요. 절대 작년에 이것보다 더 어렵게 나올 것 같습니다. 기하 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수학 공통 영역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면 수학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정평이 나 있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공부를 봤을 때 어려운 것 같아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가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휘발성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이 휘발적이었냐? 수학을 이제 처음에 공부를 할 때 당연히 이제 첫 번째는 개념 공부를 하겠죠. 개념 공부를 합니다. 아, 요런 게 요런 거구나, 이런 개념 공부를 하고요. 개념에 항상 따라오는 기본 문제 풀이라는 걸 합니다. 기본 문제. 이런 개념에 적용시켜 볼 수 있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본 문제를 풀고요. 기본 문제가 익숙해지고 개념이 조금 잡힌 것 같으면 응용 문제라는 걸 풉니다. 그리고요, 다음은 뭘 가냐? 까먹습니다. 까먹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개념을 듣고 기본 문제를 풀 때 한 80% 정도 맞추거든요, 대부분. 그러면 한 20% 정도 선생님이 설명 듣습니다. 아니면 해설을 보거나. 아, 그렇구나 하고 응용으로 넘어가는데, 응용 풀면 한 60%? 잘하면? 아니면 40% 정도? 그러면요, 그 나머지 문제들 달달달달달달 봅니다. 해설도 보고 선생님이 질문도 하고, 그리고 다시 까먹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수학은 개념에서 시작하는 게 문명 맞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개념의 정립도 매우 중요하지만 수능 수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발상을 찾아낼 수 있냐 문제 같아요. 어떤 문제냐? 수능 수학이라는 문제를 풀 때 이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라는 게 있으면은 문제에 대한 답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작 정도는 합니다. 가다가 이걸 모르겠어요. 여기서 빠지는 거예요. 요거 빠지는 게 뭐냐? 바로 이제 꼬아놨다라고 하죠. 발상을 못 찾았다는 겁니다. 되게 꼬아놔요. 아니면 도형 같은 경우는 뭐 코사인 법칙을 쓰게끔 한다든가. 근데 코사인 법칙 쓰면 되잖아요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데, 거기서 코사인 법칙을 쓰자라고 생각해내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네, 함수 추론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이게 뭐 변곡점이 여기 있구나 라는 거를 생각해내지 못하는 게 여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계산 파트고, 즉 문제는 우리가 수학을 답을 못 찾는 경우는 요 부분이 빠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부분을 어떻게 채울 수 있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수학은 이제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삼시사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운 3점, 쉬운 4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어삼시사 같은 경우는 조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은 것 같아요. 10분이라도, 아니면 내가 조금 더 고민해보고 싶으면 한 15분 정도 고민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해봤는데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께 가거나 해설을 보게 됩니다. 해설 보고 그렇구나 그러고 까먹으면 안 되겠죠.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런 내가 전혀 발상조차 못했던 이런 문제들은 보고 다시 한번 풀어보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런 발상들을 기록해 놓는 노트를 좀 해놨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면은 조건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조건. A라는 조건을 보고 나는 뭐 코사인 법칙을 생각해야 되겠구나. 또는
A라는 조건을 보고 나는 이렇게 식을 연결해야 되겠구나. 나는 이 연결점을 기록하는 노트들을 조금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정답률 1%짜리 22번, 30번 이런 이제 4점짜리 문제는요 처음부터 보이지도 않습니다. 처음엔 시작하기도 힘들어요. 이게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지? 뭐 이게 그러니까 대부분 이러거든요. 수학 2니까 일단 미분부터 해볼까? 아무 생각 없이 이러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게 근데 그런 문제일수록 왜 어렵냐면은 이제 저는 기하를 공부했으니까 기하는 가는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조금 어려우면요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미적분이나 22번 같은 문제는 절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 한 길이 끊겨있기 때문에 못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4점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공부할 때 이제 한 70점 정도 나올 때는 건드리지도 못하니까 해소를 두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시작을 얘는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항상 시작하는 방법도 주어진 조건 안에서 결정되거든요. 아 얘네가 도함수를 알려줬구나. 그러면 내가 적분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라든가 아니면은 아 얘네가 지금 인테그랄만 줬구나. 적분을 해서 줬구나. 그러면 아 나는 차함수를 써볼까? 도함수로 바꿔서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수학의 결과가 나오려면 저는 항상 이제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양치기라고 이제 합니다. 양으로 이게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중에 마더텅이나 자이스토리 같은 경우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쉬운 3점부터 시작해서요. 이런 어려운 4점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고민해서 하루에 30문제 푸는 것도 좋지만 그것과 병행해서 쉬운 문제를 한 300문제 정도 풀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양치기 해라라고 하는데요. 양치기를 병행하면서 이런 발상 노트나 아니면 이런 공부를 하시면은 분명히 수학도 오를 거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제 선택 과목을 선택하실 때 수학은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나는 수학을 못할 것 같아. 그러면 확통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확통도 근데 어려워요. 확통하시는 게 나은데 이 22번이라고 있습니다. 공통의 마지막 번호가 22번인데요. 22번이 함수 추론이 절대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수학 2에서 나오고요. 아 나는 함수 추론을 해보니까 그래도 뭐 알아들을 것 같고 뭔가 알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미적분에 도전해보시는 것도 좀 좋은 길인 것 같아요. 미적분으로 가면 똑같은 걸 배우는데 조금 더 어렵게 배웁니다. 초월함수에서 배우기 때문이죠. 근데 나는 수학 1, 2도 아직은 자신이 없고 미적분에 도전하기도 힘들 것 같고 그러면 기하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하도 굉장히 매력적인 학문이거든요. 물론 이제 사람이 많이 없긴 하지만 그런데 기하 아까 제가 볼 때 미적분보다 문제를 더 많이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기하도 조건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잘 생각하셔서 조금 이제 수학 선택 과목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영어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학생이 영어를 공부할 시간은 없습니다. 사실상 없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영어에 그런 온 전심을 쏟을 시간이 많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저는 이제 과학 과목을 봤는데 과학 과목에 물화생지가 있거든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요 4개 중에 어느 하나도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다 표준 점수가 70점을 넘는 어려운 학문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영어까지 시간을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하냐? 영어 같은 경우는 효율적인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효율적인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도 좋지만 영어를 공부할 때는 무조건 영단어라는 녀석을 잡고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영단어 힘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영어 단어 언제 이거 들여다보고 왜냐하면 금리에 성실해야 되거든요. 영어 단어만 1시간씩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동하면서 봐야 되고 밥 먹으면서 봐야 되고 그런데 영어 단어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영어 단어가 안 되면 절대 시작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저는 영어 단어를 잘 못 외워서 쓰면서 외우려고 한 5번씩 쓰면서 이 5번씩 쓰면서. 근데 저는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수능 영단어를 한 3,500개 정도 보거든요. 3,500개? 3,500개만 봐도 충분히 이제 수능 보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3,500개를 1년 내내 보실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한 3달 정도 이제 보라고 학생들이 얘기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그럼 3달이니까 10개씩 해가지고 외우면 되나요? 그럼 안 되죠. 네. 이제 총 3달인데 첫 번째 달에는 50개에서 100개 정도를 봅니다. 100개를 보실 경우에 한 3,000개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에는 복습하는 거예요. 똑같이. 왜냐면 시험 봐서 틀렸던 거, 또 몰랐던 것만 복습하고 3달 때에도 완벽하게 복습해서 3달 정도 플랜을 짜서 영단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10개씩 보시면 절대 안 돼요. 쓰면서도 안 돼요. 왜냐면 쓰면 굉장히 느립니다. 아마 50개 정도 단어를 쓰면서 외우시려면 한 적어도 40분에서 1시간은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영단어를 잡으셔야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영단어 공부하면서 그냥 이제 무지성으로 외우는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쉬운 단어를 가져와 봤는데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왜 그리다일까요? 이라는 질문을 항상 던졌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이제 뜻 중에 끌다라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루트 단어거든요. 연필을 표면지에 닿고 끌면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꼭 이렇게 연필만 끌지 않을 수 있죠. 시간을 끌 수도 있잖아요. 시간을 끌면은 그 경기가 무승부가 됩니다. 이렇게 조금 외웠던 것 같아요. 영단어를. 하나를 결정해서 이미지 스캐닝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 중에 이 들어올 뜻 중에 제비를 뽑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투표하다. 얘는 따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것만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자기만의 그런 세계관을 구성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영단어를 하시면서.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쉬운 단어를 가져와 봤는데. 그리고 이제 조금 저학년이시거나 영어에 시간을 쏟으실 일이 조금 더 많으신 학생들은 저는 이제 어근 공부를 하라고 많이 말씀드립니다. inform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안에 있는 내용, 그래서 정보라는 뜻인데요. 이런 이제 어근이나 suffix는 이제 정미사라고 하는데요. 뭐뭐뭐션 하면 명사입니다. 뭐뭐뭐티브 하면 형용사고요. 이런 어근이나 서픽스들을 많이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유용하고요. 왜냐면 실제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이런 어근에 결정적으로 조금 이 어근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모르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영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영어는 듣기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네, 듣기가 있는데요. 듣기는 다 맞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듣기가 독해랑 점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독해가지고 2점짜리 하나 맞추는 것보다 듣고 1번 맞추는 거랑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듣기는 무조건적으로 맞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듣기가 안 돼요라고 하시면은 이런 디테이션 공부법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EBS나 이런 데 가시면 영어 듣기 책을 사시면요. 빈칸 뚫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럼 빈칸을 듣고 채워보시는 거 연습하시면 듣기는 빨리 늘으실 거고요. 독해 같은 거도 독해 유형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문제를 보면은 주제 요지 찾기라는 문제가 있고요. 또는 빠진 내용 찾기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별로 좀 푸는 방법이 다를 수 있거든요. 이런 푸는 방법들을 나만의 맞는 방법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쭉 풀면은 대충 생각이 나서 고르는 편인데, 다른 학생들을 보면은 이제 중앙대관 학생, 이제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도 영어를 굉장히 잘했는데 그 학생은 일단 선지부터 보고요. 선지를 보고 대부분 본문으로 돌아가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이렇게 자기만의 조금 독해 스타일이 있을 텐데 그런 거 조금 연구하셔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되겠죠. 그렇게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과학 영역, 탐구 영역인데요. 아쉽게도 제가
문과, 즉 사회 탐구 영역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 탐구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본 과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을 봤는데요. 왜 이 둘이 선택했냐면 이 둘이 가장 쉬웠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학원에 와서 12월 달쯤에 나는 생명과학과 화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생명과학은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근데 화학은 너무 안 어려운 거예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빠르게 지구과학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아마 대체적으로 물리와 화학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물리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지구과학을 무조건 해라. 지구과학 같은 과목의 특징이 뭐냐면요. 2등급에서 1등급 맞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구과학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킬러 문항이 없어졌어요. 세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주 파트가 대폭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킬러 문제들 더 이상 안 봐도 돼요.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지구과학은 한두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습니다. 계산 문제를 만들어 놓고요. 로그를 막 씌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구과학은 1, 2등급 맞기 굉장히 쉬운데 만점 받기 어렵더라고요. 저도 2개 틀려봤는데. 그래서 지구과학을 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생명과학을 제가 다 맞았는데 생명과학 이제 탐구는 30분씩 보거든요. 30분 보는데 생명과학은 20문제입니다. 그럼 30분에 20문제면 충분하지 않냐? 절대 아닙니다. 생명과학은 철저한 시간 싸움입니다. 네, 생명과학은 철저한 시간 싸움인데 또 이게 그러면 모든 영역들을 꼼꼼하게 봐서 시간을 줄여야겠네요. 좋은 발상입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생명과학은 킬러와 비킬러가 분명히 나뉘는 학문이었습니다. 네, 비킬러 학문들은 이제 유전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제가 설명드리는데요. 즉 유전 파트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6문제가 분명히 나오는데요. 생명은 이 6문제가 이게 특징입니다. 이 6문제를 다 맞힐 수 있으면 만점입니다. 네. 근데 이 유전을 공부하실 때도 팁이 있는데요. 분명히 이제 유전 가계도 분석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게 나올 겁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어렵게 나왔는데요. 유전 가계도 분석에서 시작하시는 파트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찍기거든요. 시작 파트는. 그래서 조건을 보시고 이렇게 많이 시작됐구나를 많이 스키밍 해놔야 돼요. 머릿속에. 그러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럼 한국사는 언제 하나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한국사는 40점만 맞아도 만점입니다. 예. 그럼 한국사는 조금만 보시면 돼요. 한국사는 조금만 보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준비를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좀 뒀던 부분은요. 규칙적으로 좀 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나는 너무 부족하니까 이틀에 2시간만 자자. 한 4일하고 끝내지 않을까요? 근데 사람이 너무 잠을 안 자면 더 이상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좀 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좀 일어나려고 노력했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하루에 14시간 공부할 수도 있고 15시간 정도 공부할 수 있는데 그 모든 시간을 다 집중해서 한자 한자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을 거예요. 아침에 나는 공부가 잘 된다는 학생도 있을 거고 저녁에 난 좀 잘 됩니다라고 학생들이 있는데요. 저는 잘 되는 시간대가 항상 이제 아침 시간대에 있던 것 같아요. 점심 먹기 전. 저는 그래서 제가 가장 어려워했던 거인 수학을 거기다 투자했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는 밥 먹고 난 뒤에는요 국어를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럼 밤 되면요 더 이상 어떻게 집중해서 뭘 개념을 공부하거나 할 수가 없던 공부 시간이었는데요. 그러면 자나요? 자면 안 되죠. 아까 말씀드린 수학 양치기 계속 문제를 왜냐하면요 생각은 안 해도 수학은 풀리는 게 있거든요.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은 과학 탐구 같은 것들을 조금 이제 쉬운 것들을 풀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은데 규칙적인 생활이 안 되면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수능은. 왜냐하면 하루를 규모 있게 살아야지 제 점수도 규모 있게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제 수능 어떤 수능 비결 말씀드렸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한 3개 정도 받아보겠습니다.
수 있을 것 아, 같은데요. 사실은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정시를 목표로 하진 않잖아요. 네. 지역은 특성상 대부분이 뭐 수시 교과 그다음에 이제 수시 종합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그 이번에 이제 정시로 아마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그 일반 학교가 아니라 검정고시로 네. 이제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실 이 자리에 오면서도 되게 개인적인 역량이 뛰어난 학생이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올 1등급을 받는 거는 조금 노력에 의할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만점에 가깝게 맞는 거는 개인의 역량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라 네. 다만 처음에는 제가 연가고나 전사고를 다니다가 이제 중도에 검정고시를 했을 만한 친구다라고 예측을 하긴 했었는데 네. 이제 그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만약에 또 그냥 정시로 가게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사실 이제 거기를 가기까지 다져진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까지는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시험 기간 2주 동안 막 열심히 하고 시험 보고 까먹고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실 뭐 중학교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고등학교를 이제 해외에서 나왔거든요. 문제점은, 장점은 영어가 쉽다라는 점이고요. 단점은 영어를 제외한 그 나머지가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외국은 수학을 우리나라처럼 하지 않습니다. 미분이라는 걸 고등학교가 아닌 대학교에 가서 배우고요. 삼각함수도 거의 발만 담갔다 떼는 정도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역량이 뛰어나시다 말씀하셔서 굉장히 감사한데 저는 아예 수능에 이제 일반 고등학생 정도면 이 정도 알겠다 하는 그 정도가 있거든요. 저는 그 정도도 안 되는 완전 노베이스였습니다.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국어 당연히 안 됐죠. 선생님이 아직도 놀리시는데 제가 한자어를 잘 몰라요. 맞춤법도 잘 못 맞추고. 그렇기 때문에 좀 영역이 다른 것 같아요. 수능 국어와 그냥 국어가 다르고 분명히 말씀드린 건 수학 있잖아요. 이제 제가 기하했는데 기하를 했다 말씀드리면은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시군요 하고 하시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공간 지각 능력이 있으면 문제를 딱 봤을 때 뭐가 보이냐면요. 얘가 평행하구나가 보여요. 수능에선 얘가 평행하지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계산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간 지각 능력이나 어떤 개인적 역량이 전 뛰어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아예 노베이스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학생들이나 아마 고등학교를 재학 중이시거나 그와 동등한 학력이 있으시면은 아마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아마 저보다 제가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학원에 처음 와서 이제 수학 시험을 봤거든요. 1번 풀만 했습니다. 2번은 또 풀만 했어요. 3번까지도 뭔 소리인지는 알았습니다. 4번부터 30번까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열심히 하시면 저를 능가하실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있잖아요. 수학 문제 풀 때 문제에서 답까지 가는 과정을 갖다가 중간에 발상을 못해서 문제를 풀지 못한다 했잖아요. 네네.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발상하는 거는 노트를 쓰면서 하나씩 누적해가면서 공부했다는 거죠. 네네. 어떻게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수학 킬러는요. 분명히 이제 항상 매년 똑같은 단원에서 어렵게 나오거든요. 근데 매년 똑같은 학생들이 못 맞춥니다. 그 이유가 그 답까지 가는 과정들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항상 함수 추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든 풀기만 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가나 해가지고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가 조건, 나 조건 해가지고 30C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가를 보고 이게 뭔 소리가 싶어요. 연속이구나 이럴 줄 알면 대단합니다. 나를 보고 변곡점이 있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발상이라는 게 되게 독특한 게 아닙니다. 되게 가까운 데 있거든요. 문제 안에. 왜냐하면 분명히 수능에서 보는 수학 영역은 문제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문제에서 주는 조건에서 절대로 위배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조건을 준 이유가 있을 거고 이 두 조건을 준 이유가 있을 거고 이 두 조건을 향해서 구해진 예가 있다면은 얘를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이걸 어디다 매칭시켜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경험이 누적돼야 좀 싶어요. 왜냐하면은 함수추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문제 풀이법이 있고 다양한 파트가 있기 때문에 많이 문제들이 경험해 보시면서 문제 또 오답 노트를 뭐 쓴 그 정도는 아니지만 문제들을 허투루 날리지 마시고 좀 오답 내가 왜 틀렸는지 또는 왜 이런 걸 생각을 못했는지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정도 더 받아볼게요. 아, 네. 만약에 수학을 처음 공부할 때요. 네. 처음에 이제 노베이스부터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수학 문제집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되면 기본 교재를 공부하고 바로 유형서보다는 뭐 아까 말씀하신 기출 문제로 되어 있는 마더텅이나 자이스토리를 바로 접근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뭐 양치기를 아까 하신다고 하셨는데 뭐 시중에 있는 뭐 유형 문제집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거쳐서 뭐 이렇게 뭐 기출 문제로 넘어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셔서 좀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좀 수학 점수를 올려주셨는지 뭐 힌트가 될 만한 그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문제집 같은 경우는요 기본서가 있고요 개념을 공부할 수 있는 개념서 기본으로 되는 기본이나 개념서가 있고요 기출 문제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중에 지금 이제 28년 개념도까지 제가 봤는데요. 10개년을 모아둔 책, 뭐 20개년 모아둔 책, 뭐 마플 시너지라든가 아니면 자이스토리든가 이런 게 있고요. 이런 거 다음에는요 엔제라고 있습니다. 문제를 변형해서 조금 내보거나 창작된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요 개념서를 먼저 쭉 공부해봤는데 개념을 공부할 때 저는 항상 칠판에 서서 이렇게 해봤던 것 같아요. 앞에 책을 제가 여기서 공부하거나 저쪽 교실에서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책을 이렇게 펴둔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써있는 개념을 다 써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요 내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 개념 정도는 까지 공부를 해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저는 이제 자이스토리를 자이스토리를 3회독을 했는데요. 자이스토리를 보면요 앞부분 굉장히 쉽습니다. 지수 파트 쫙쫙 넘어갈 수 있어요. 한 100문제 정도 쭉 풀 수 있거든요. 그렇게 연거푸 푼 것 같아요. 그렇게 풀고 뒤로 가면요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조금 해야 되는 문제들도 조금씩 고민을 하면서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요 제가 완전 노베이스였는데 개념서의 문제와 그리고 자이스토리의 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다 풀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기까지 나아가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이스토리 1회독을 할 때는 사실 이제 킬러 파트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킬러 파트를 제외하고 풀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상 20번, 21번, 22번 또는 29, 30번을 도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파트들은 제외하고 이제 어삼시사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어려운 3점, 쉬운 4점들을 도전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틀리고 맞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시작할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내가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항상 고민했던 것 같고요. 또 해설을 보면서 해설은 이제 자이스토리의 특징이 해설이 되게 많다는 건데요. 이 해설과 이 해설을 비교해 본다든가 아니면 내가 만약 이 문제를 시험장에서 만났다면 어떤 도구를 사용할까 수학에서 좀 그렇게 조금 고민을 해본 것 같습니다. 이게 어삼시사를 많이 풀다 보면요 엔제는 도전해볼 성적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엔제는 굉장히 학생들을 좀 어프레이드하게 합니다. 두렵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내가 지금까지 본 기출 문제들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기출 문제들은. 근데 엔제들은 굉장히 문제가 지저분한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틀리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학생이 이렇게 어렵게 내더라도 맞추게 하는 능력을 개발해 주는 게 이 책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섣불리 엔제에 들어가기보다는 정말 개념을 다시 한번 다진 것 같아요. 기출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건 이거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